이사님하고는 한 세 번째 뵙는 네. 더퍼블릭 자산운용의 김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짧고 굵게 자기소개. 예, 그럼 대표님 질문으로 좀 들어가서 네. 코스피 지수가요. 네. 한 2,100에서 2,400까지 어느 또 좀 올라왔다가 네. 또 좀 내리락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좀 그런 것 같은데 요즘 상황을 좀 고려해 볼 때 네. 이럴 때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주식을 좀 많이 사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긴 시각으로 볼 때는 당연히 주식을 많이 사도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런데 모두가 그렇게 긴 시각을 가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짧은 시각을 가진 분들은 저는 조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뭐 근거가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항상 주식시장이 저점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오르락 내리락 반복을 합니다. 얼마 전만 생각을 해봐도 6월 달까지 저점을 확인했었고 한번. 네. 그러고 7, 8월에 조금 올랐었죠. 그때 얘기가 많았어요. 이게 뭐 가짜 반등이냐 아니면 저점을 확인한 거냐 이런 얘기가 많았다가 그래도 기분은 좋잖아요. 오르면은. 그러고 나서 다시 9월, 10월에 또 많이 빠졌었고 그러면 10월 말쯤에서 또 다시 오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저는 뭐 지금이 무조건 저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위험한 발상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오히려 조심하고 네. 근데 한 6개월에서 1년 이상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2100이나 2400이나 한 10% 전후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네. 근데 주식은 10% 벌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싼 국면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좀 어느 정도 기간을 네. 보통 생각을 하면 좀 네. 길게 보고 지금 많이 매수를 해도 좋은 거예요? 경기 순환 주기가 한 3, 4년 정도 3, 4년. 일반적으로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하락한 지 이미 1년이 됐고요. 그러면 한 3분의 1에서 뭐 25% 정도는 지나갔잖아요. 근데 경기 순환은 확장기가 훨씬 더 길어요. 이 과거에 뭐 코스피 지수도 좋고요. 경기 순환하는 경기 지표도 좋고요. 그려보시면은 이렇게 꾸물꾸물꾸물 올라갑니다. 그럴 때 반등하기 시작할 때 처음에는 많이 안 사요. 네. 그러다가 오르면 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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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이 의구심 속에서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이 서서히 오랫동안 오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떨어지기 시작하는 건 이렇게 확 떨어져 버리거든요. 너무 무서우니까 확 떨어져. 그 얘기는 뭐냐면은 떨어지는 국면이 올라가는 국면보다 훨씬 짧다라는 거예요. 근데 벌써 떨어지는 국면이 1년이나 됐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느 정도 저점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기분 좋으면 운이 좋으면 지금부터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조금 더 긴 사이클이었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한 6개월 이내 저는 저점을 확인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6개월 동안 더 떨어지고 6개월이 저점이라고 가정하면 6개월 동안 투자하시는 분은 안 되겠죠. 그죠? 그때 저점을 팔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 1년 이상 투자하실 분들은 지금부터 투자를 하셔도 네. 저는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반드시 수익이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험한 발언이죠? 네. 경기 순환이라고 하면은 보통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그렇죠. 이게 3년이라는 거예요. 네, 저점부터 다음 저점 또는 정점부터 다음 정점까지 한 바퀴 그렇게. 돌 때까지. 그게 3년. 네. 그러면은 그냥 물론 그게 딱 맞진 않겠지만 그냥 대략 그냥 평균적으로 봤을 때 네. 그 하락이 1년 반, 상승이 1년 반 요렇게 하락이 1년, 상승이 2년 정도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3년이라고 한다면. 네, 하락장이 그렇구나. 조금 더 짧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앞부분은 스물스물 가는 거고 점점 더 그 기울기가 올라가는 거고. 네, 그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점을 맞힐 수가 없는 게 네. 지금 떨어지는 순간에서의 저점도 맞힐 수 없지만 좀 오르잖아요. 네. 예를 들면 10월 말 11월에 조금 올랐잖아요. 그럼 이게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가짜 반등인지 여러분들 되게 궁금하잖아요. 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확신을 가진 분들은 저점에 확 샀을 거고 10월 달에. 근데 만약에 그게 정말 저점이었다면 그분은 대단하게 수익을 낼 거고. 근데 아닌 것 같은데 하실 분들은 조금만 해볼 사람도 있고 이거 정말 가짜 반등이야 하실 분들은 계속 오르고 나서 몇 개월 후에 사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점은 맞히기가 어려운 거고 그게 스물스물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2100 갔을 때만 해도 근데 방송은 많이 했잖아요. 네네. 진짜 막 댓글이 다 1900, 1800 얘기하고 1500 얘기하고 막 그랬었고 그렇죠. 네. 2000은 당연히 깨지는 걸로 생각하고 네.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사실 별반 다를 게 없고 어떻게 보면은 악재는 더 많이 나온 것 같거든요. 네.
금리도 인상되고.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2,400이 돼 있는 거예요. 네네. 호재도 별로 없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게 의구심 속에서 스물스물 이렇게 올라갈 수도 그렇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방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6월, 7월에 이제 2,100하고 아마 2,100, 2,20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9, 10월에 2,100, 2,200하고 왜 똑같은데 생각이 바뀌었느냐? 이게 주식시장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약세장의 저점에 가까워지는 것은 언제를 볼 수 있냐면 이 악재에 둔감해질 때가 약세장의 끝이 되는 거예요. 왜 악재에 둔감해지면 약세장의 끝이 올까? 예를 들어서 금리가 올라간다, 인플레이션이 어떻다, 또는 환율이 큰일이 났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4개월 전 지금과 똑같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주식시장이 좀 덜 빠진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구간 중에 6월부터 10월 가는 구간 중에 주식을 판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밸류에이션이나 무슨 실적 분석이나 이런 어려운 말을 하지 않더라도 특정 주식을 많이 팔아서 이제는 더 이상 팔 사람이 별로 없다 라고 한다면 그럼 주가가 떨어질 수가 없죠. 어떤 이유로 예를 들어 삼성전자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삼성전자를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있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가 평생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장 올라왔다가도 아니야 나 떨어질 것 같아. 나는 돈이 필요해. 무서워하면 팔면서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만약 지금 삼성전자의 주주 구성을 열어봤는데 이재용 회장 및 가족만 다 갖고 있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은 주가 차익 때문에 샀다 팔았다 할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사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할 때 살려고 해도 그 사람들은 안 팔겠죠? 근데 자꾸 높은 가격을 지불하려고 해버리면 이재용 회장은 안 팔겠지만 사돈의 8촌 정도는 그래? 좀 올랐어? 그 다음에 6촌 팔아. 이러다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주가가.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 주식시장과 비슷하다고 생각해 본다면 악재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또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하지 않는다고 하면 팔 사람들 많이 팔았네? 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언젠가 또 강세장이 올 텐데 이 호재에 또 둔감해지는 때가 올 거예요. 모든 일이 다 좋대. 삼성전자 반도체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고 뭐 슈퍼사이클이 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가 나오는데 주가가 이제 자꾸 안 올라. 그 얘기는 모든 사람이 그 주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호재가 나타나더라도 추가로 갑자기 어떤 애기가 나와가지고 저도 주식 살래요 이렇게 안 할 거니까 올라갈 여지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판단해 보면 조금 어려운 뭐 거시경제나 밸류에이션 이런 걸 공부하지 않으신 분도 주식시장이 이런 메커니즘으로 흘러가니까 지금은 크게 볼 때 한 1년, 2년 단위로 볼 때는 이런 상황이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게 좀 그런 거랑 연결이 되는 걸까요? 주식 투자할 때 네. 그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은 네. 오르기 힘들다고 네. 하는데 그게 약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게 좀 그분들은 이제 시각이 조금 짧고 그다음에 대단한 계산을 해서 한다기보다도 그냥 뉴스에 나오는 걸 가지고 샀다 팔았다를 많이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카카오의 호재가 많이 나왔어요. 주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식을 다 샀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사는 거냐? 증권사한테 사는 게 아니에요. 증권사는 중개인이고 상대방 누군가 매도자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나누는 걸 전 좋아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 개인과 기관이라는 뭉탱이로 나눈다고 하면 개인이 많이 샀다. 그럼 기관이 많이 팔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관들은 막 공부해가지고 이것저것 계산하는 사람들인데 호재인 걸 몰랐을까? 호재인 걸 알지만 그것보다 더 고평가된 것 같다. 또는 더 이상 호재가 나오기 어렵다라고 생각했으니까 기관이라는 전체 주체가 많이 팔았을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가 시각이 짧으니까 나는 한 달 후에 오를 줄 알았는데 아니네. 또는 기관들은 돈이 많으니까 좀 더 오래 기다릴 수 있지만 그분들은 나 당장 이자율 올랐으니까 이거 마통 좀 갚아야 돼. 주식 팔아야 돼. 이런 사람들이 주주 구성에 많이 있게 되면 그게 정점의 신호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면은 혹시 아까 그 밸류에이션을 좀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 약간 그런 것도 좀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뭐 PBR이 네. 1 이하, 뭐 1 요 정도면은 저평가 국면이어서 네. 좀 사도 된다. 네. 그런 것도 좀 보시나요? 제가 아주 깊게 보는 건 아닌데 저는 믿는 지표 중에 하나예요. 밸류에이션을 하는 큰 요소 중에 PER이랑 PBR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PER은 이익 지표를 나눈 거고요. 그다음에 PBR은 순자산으로 나눈 거예요. 근데
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급등락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가처분 소득, 가계 소득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들이 작년에 코로나 보조금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회사가 잘 돼서 성과급을 받았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 때도 있고요. 근데 어쩌다가 실직을 했을 수도 있고요. 작년에 나왔던 보조금이나 성과급이 올해는 안 나와가지고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작년에 1억 번 사람이 올해 5천만 원을 벌면 이익이 절반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럼 PER로 밸류에이션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반토막이 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그 자산들, 그게 아파트일 수도 있고 예금일 수도 있고 펀드일 수도 있고 하는 것이 당장 여러분들의 성과급이 5천만 원 줄어들었다고 해가지고 내 순자산이 10억인 사람이 10억 5천만 원이 될 수는 있고 11억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게 갑자기 5억이 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더 변동성이 낮은 지표가 PBR이고 변동성이 낮은 지표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때 상당히 훌륭한 이 신뢰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기업의 합이기 때문에 이 이익의 변동성도 개별 기업보다 낮긴 하지만 이렇게 큰 변동성이 있을 때는 어쨌든 PER보다는 PBR로 보는 게 조금 가시성이 있죠. 아, 또 그런 개념이 있는 거군요. 와,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게 PBR이 가치주, 그 기업 단위로 들어갔을 때요. 네. 뭐 가치주나 성장주 이런 차이는 없나요? 있죠. 가치주나 성장주가 둘 다 뭐 PER, PBR이 계산이 되죠. 근데 성장주 같은 경우는 PBR이 보통 높은 편이고요. 가치주는 PBR이 낮은 편이에요. 네. 그게 이제 성장주라고 하는 경우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든지 경쟁력보다는 향후에 잘 될 걸 생각을 하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조금 더 후한 가격을 쳐줘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가치주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난 모르겠으니까 지금 좀 저평가된 거 이미 탄탄한 거 해보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결혼하는 배우자를 찾는 데서 많이 써요. 네. 내가 배우자를 결정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물론 이런 경제적 조건만 보고 고르면 절대 안 되지만 그 하나만으로 단편화 시켜 본다면 이 사람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시댁 식구 또는 처가 식구에 대해서 나는 별로 기대할 게 없어.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뭔가 중요한 직종을 가져가지고 앞으로 연봉이 엄청나게 올라갈 것 같아. 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장주에 속하죠. 근데 가진 게 이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진 게 없는데 주가가 높게 돼 있으니까 PBR이 높게 보이는 거고 반대로 이 사람이 백수 같아. 그래가지고 전혀 뭐 이 사람의 소득에 대해서는 기대할 게 없어. 근데 시댁 식구들이나 처가 식구들을 보니까 이미 가진 돈이 많아. 건물주의 아들, 딸이야.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이 안 벌어도 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제 PBR로 보는 것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 가치주를 막론하고 네. 주가가 다 같이 떨어지는 그런 약세장의 전형적인 국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PER로 계산하면 어려울 거예요. 네. 왜냐면 이익이 다 떨어지고 있으니까 무서워. 이익이 더 떨어지면 어떡해? 심지어는 적자 전환을 하게 되면 PER이라는 게 계산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PBR은 그렇지 않으니까 약세장이 끝나고 반전을 겪어서 다음 강세장까지 간다고 봤을 때는 PBR이 낮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이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성장주랑 가치주를 이렇게 다 구분을 했을 때요. 네. 성장주는 PER이 더 잘 맞고 PBR이 더 안 맞고 네. 뭐 가치주는 PBR이 더 맞고 PER이 잘 안 맞고 뭐 이런 건 없나요? 그렇게 딱 나눌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 PER이 낮은 주식을 가치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PBR이 낮은 걸 가치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딱 나누어서 평가를 하려고 그러면 틀릴 가능성이 높고요. 이 가치주나 성장주를 구분할 때 향후에 어떻게 될 거냐를 사실은 분석을 해야 돼요. 근데 PER, PBR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뭐 네이버 금융, HTS에 나와 있는 것은 과거 수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연구 목적으로 구분하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얘는 성장주인데 PER이 이렇네, 가치주인데 PBR이 이렇네 라고 해서 그냥 무턱대고 투자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참고 정도 네. 하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좀 낮은 쪽에 속해 있는 거는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PBR적으로.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주가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네. 그 얘기 말씀을 이제 지금까지 듣다 보니까 이게 주가가 기업도 잘해야 되지만 주주분들도 좀 이렇게 진득하게 갖고 있어야 되겠네요. 같이 네네. 만들어가야 되겠네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샀다 팔았다 하면 사실 자기가 조금 어떻게 보면 그 기업을
바라보는 거기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어쨌든 좋은 기업은 나중에는 주가가 오를 것인데 네. 그때까지 내가 못 기다린다면 자기가 돈을 못 버는 거니까 네. 본인의 선택이겠죠. 그러면은 대표님께서는요, 그때도 출연하셔가지고 현금과 좀 주식의 비중, 투자 네. 그 비중을 좀 얘기해 주셨는데 네. 지금은 좀 어느 정도로 보유하고 계세요? 여전히 같고요. 제가 아마 웅달 책방에 올해 상반기에 나왔을 것 네. 같은데 작년 하반기 아니면 예. 네, 그때나 지금이나 저희는 현금 비중이 20%로 비슷하고요. 이게 저희가 이 현금을 쓰려고 하는 기준점이 있어요. 그게 뭐 꼭 코스피 지수를 하는 건 아니지만 코스피 지수로 말을 해본다면 2000선을 훨씬 깨져야 저희는 현금을 더 쓸 거거든요. 네. 근데 어찌됐건 2000선이 깨질 듯 말 듯 하면서 한 번도 아직 안 깨졌기 때문에 저희는 그때나 지금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100이나 2400이나 저희한테는 비슷한 상황이라 아. 특별히 현금 비중을 바꾸진 않았고 다만 포트폴리오 내부에서는 주식 비중은 똑같이 가져가되 조금 많이 오른 것들은 정리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을 비중을 좀 채우고 아, 그러셨어요. 그런 행동들은 이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주식 안에서 네. 리밸런싱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리밸런싱 가운데서요, 혹시 떨어진 것 가운데서도 하시나요? 그러니까 오른 거 말고 네. 어느 거는 예를 들어 20% 빠졌는데 어떤 거 50% 빠진 거예요. 네, 네. 근데 50%가 좋아 보여. 네. 그럼 20%를 팔고 50%. 아, 그럼요. 아, 그런 것도 실제로 하세요? 그렇게 했고요. 아. 저희가 한 몇 개월 전인데 어떤 것들을 리밸런싱을 했냐면 이른바 경기 방어주 또는 리오프닝 주식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의 우려가 다가오면서 상대적으로 초과 수익을 냈어요. 네. 얘네들은 경기가 침체돼도 꾸준히 돈을 벌 업종이니까 또는 이게 리오프닝 수혜가 발생을 하니까 나머지에 돈을 안 쓰는데 뭐 여기에는 돈을 쓰더라 하는 업종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엄청난 수익을 냈냐? 그게 아니고 빠졌어요, 걔네들도. 6, 7월에 안 빠진 주식 찾기 거의 어렵잖아요.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많이 빠진 주식 또는 지금 사람들이 이거 위험한 것 같은데 무서운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오히려 상승 여력이 있는 주식들로 갈아타서 말하자면 거의 안 오른 주식 또는 한 10에서 20%밖에 안 빠진 주식들을 많이 팔고 아, 더 많이 빠진 주식들로 많이 바꿨습니다. 아, 그러면 그거는 이제 나중에 반등장이나 강세장으로 돌아섰을 때 더 많이 오를 것이라 생각하신 거예요? 그렇죠. 아. 저희는 어쨌든 지금은 주식을 사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 얘기는 반등이나 강세장이 올 거라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경기 방어주를 갖고 있으면 상승을 덜 벌게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민감한 주식들 이런 주식들로 바꿨습니다. 아, 네. 그 대표님께서 이렇게 나오실 때마다 되게 제가 감동받는 게 네. 투자 아이디어거든요. 어떤 절차의 논리에 의해서 이 주식을 샀다. 네. 요즘에 좀 생각하고 계신 좀 공유해 주실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가 좀 있으실까요?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이 얘기도 아마 계속해서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코로나가 우리한테 미친 영향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미친 영향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사람들의 소비 행태의 변화를 이끈다는 것이고 네. 그랬을 때 코로나 때문에 일어난 변화인지 또는 코로나가 앞으로 큰 변화를 촉발시킨 것인지 이 두 가지를 나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리오프닝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돈을 조금 더 벌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촉발시킨 변화는 아닌 거고 코로나 때문에 소비를 안 했던 거를 앞으로 소비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투자는 하되 단기적으로 좀 아. 오르면 팔아야 될 주식들인 거고 네. 또 다른 점은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 많이 팔렸던 마스크, 뭐 백신, 치료제 아니면 줌 비디오 뭐 이런 것들 이 화상 네. 채팅하는 거 있잖아요. 네, 좀. 네, 줌. 그거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많이 쓰였지만 리오프닝이 되고 나면 좀 덜 쓰일 수밖에 없는 분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 투자를 하면 안 될 부분으로 보는 거고 그럼 앞으로 좀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 뭐냐 두 가지 요소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변화를 촉발시킨 게 뭐냐 그래서 앞으로 더 쓰일 게 뭐냐를 찾는 것인데 크게 보면요 원래는 없던 업종인데 또는 아주 작은 시장 규모를 차지하고 있던 업종인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많이 경험을 해보고 잘 되는 그래서 앞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처음 써본 건데 이거 계속 써도 되겠다 하는 업종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이 변화가 일어났을 때 계속해서 유지될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을 이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었는데 네. 배달 음식을 앞으로 더 시켜 먹겠냐 아니냐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외식을 많이 할까 아니면 집밥을 많이 먹을까 해서 코로나가 가져온 변화는 뭘까 이런 거를 고민을 해본다든지 그런 쪽에 이제 생각을 해보다 보면 이제는 이런 식으로 소비가 흘러가겠구나 하는 것을 조금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막 특별히 막 기술주나 전통 그런 영역에 속해 있는 산업이나 이런 거 구분 없이 이 두 가지를 고려하셔가지고. 그렇죠. 뭐 업종을 나누진 않고 그다음에 제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이제 빼뜨렸는데 그게 이제 말씀해주신 기술주, 인터넷 기업들 중에도 있어요. 기술주, 인터넷 기업, 소프트웨어 기업들 중에서 2020년, 2021년에는 그런 일을 한다라고 하면 다 같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국면이 발생했던 것인데 지금은 또 반대로 기술주, 인터넷 기업,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면 도매급으로 묶여가지고 다 같이 떨어져요.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그 중에서 짱짱한 경쟁력을 가진 놈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항상 2022년 하반기부터라고 했는데 2022년 하반기가 지금이니까 이런 기업들에도 분명히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고 저희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코로나가 촉발시킨 변화들 그 중에 유지 가능한 변화들 그런 것들을 하나 주목해야 되고 두 번째는 원래부터 이 경쟁 우위를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 중에서 그 업종이라는 이유만으로 도매급으로 묶여가지고 빠져있는 업종들에 대해서 저희는 검토를 많이 하고 있어요. 대표님 오늘 그 신문을 보니까 네. 그런 얘기들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네. 10년 장기처럼 침체가 이어질 것이다. 아, 네네. 그런 말들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어떠신 것 같으세요? 무섭죠. 일단 제가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 저는 이제 역사와 통계, 평균 회귀 이런 거를 이용해서 쉬운 투자를 하는 사람인데 제가 겪어본 바로는 10년 장기 침체 이런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책에선 본 적이었어요. 아주 힘들었다고 했어요. 네. 모든 투자자들이 현인들이 그분들은 이미 나이가 60, 70, 80, 90이기 때문에 그 10년이 되게 짧은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제가 나이 39인데 앞으로 10년간 이어질 것을 안다면 너무 암담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그 현인들의 말을 빌리면 그렇다 해서 주식을 포기할 필요는 없는 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는 그럴 때도 스타 주식은 나오더라. 경기가 아무리 안 좋아도 10배짜리 주식은 미국 기준으로 10개 이상씩 매년 나왔고 2배짜리 그래요? 주식은 수십 개씩 나왔다. 그래서 제가 그 우리나라에서 조사를 똑같이 해봤거든요. 네. 겁이 나서. 오, 그러세요? 우리나라도 약세장에 10배짜리 주식이 한 개씩은 꼭 나왔고요. 매년. 2배짜리 주식도 10몇 개씩 매년 꼭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고객 자산을 관리하니까 더 겁이 나지만 이 보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차피 많은 돈을 해야 될 것도 아니고 투자를 안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확실한 주식 몇 개만 투자를 한다면 꾸준히 돈을 벌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현인들의 말한 두 번째는 뭐냐면 그 10년 장기 침체 블랙 먼데이를 전후해서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후에 가장 큰 화랑장이 수십 년간 이어졌다고 했어요. 미국 기준이지만. 그렇게 된다면 저는 49살에 돈 벌어서 뭐 하겠느냐 싶은 생각도 들지만 그때까지는 개별 종목으로 잘 버텨보고 그러고 나서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장이 또 온다고 하니까 그렇게 안 왔으면 좋겠고요. 저는 어쨌든 상대적으로는 이 종목쟁이이고 시장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럴 때가 되어도 적은 수익이나마 꾸준히 낼 수 있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고요. 이 경기 침체가요.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지 않는 걸 경기 침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올라가지 않는 곳에서도 올라가는 기업들은 계속 발견이 되니까 그냥 저희 회사의 특징은 횡보장일 때 성과가 되게 잘 나는 편이에요. 그런 걸로 그냥 위안 삼고 기다려 볼랍니다. 근데 저는 10년 침체 안 오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편으로 저도 그걸 책으로만 좀 읽고 네. 그 많은 분들이 뭐 그 경기 순환 2년, 3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올라간다고 상향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역사적으로 2번인가 3번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2번, 3번이군요. 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차피 경기 침체가 오면 네. 나만 힘든 거 아니고 다 네.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코로나 때 우리가 느꼈던 거는 상대적 박탈감이잖아요. 맞아요. 나만 그때 안 해서.
근데 이거는 이제 완전 거의 모든 사람들이 겪을 거잖아요. 맞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똑같이 돈을 못 버는 거니까 이 상대적으로 박탈감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나의 가처분 소득, 물가가 안 오를 거니까 그런 것도 줄어드는 게 아니니까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저는 나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고객들이 주식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돈을 맡겨야 돈을 벌기 때문에 웬만하면 계속해서 오르는 게 좋습니다. 장기 침체는 안 오는 걸로 예,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게 조금 그 구체적인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 여쭤볼게요. 그 네이버 카카오의 뭐 향방을 여쭤보는 건 아니고 네. 약간 이런 건데요. 그 네이버 카카오가 진짜 지금은 그래도 조금 오른 것 같긴 한데 한 70% 이렇게 빠졌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많이 빠졌다고 보는 분들도 있고 네. 그 코로나 때 보면은 이게 막 3배까지 가고 카카오는 막 4배까지 가면서 그렇죠. 지나치게 많이 오른 거다 이거는 네.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분명히 싸진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게 거품이었다는 과거를 보면 또 이게 많이 빠진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좀 보시는지. 저는 네. 밸류에이션을 할 때 앞으로 이 회사가 돈을 얼마나 벌 거냐, 순이익을 얼마나 벌 거냐를 예측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이버 카카오는 너무나 성장 산업에 속해 있기 때문에 네.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저보고 하이트 진로라는 회사의 미래를 예측해봐라 라고 하면 물론 그것도 틀리겠지만 대략 예측할 수 있겠죠. 맥주랑 소주를 파는데 사람들이 술을 일주일에 몇 병씩 먹었는데 그게 10년 지나니까 어느 정도 줄더라. 네. 그런데 얘네들이 가격 인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방어를 해왔더라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대표님 거죠. 다 계산하시는 거죠. 할 수 있죠. 그리고 해봤었고. 근데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카카오는 제가 알기로 상장한 지 몇 년 안 됐고요. 그리고 그 회사가 태어난 지도 10몇 년 안 됐어요. 근데 그만큼 돈을 벌고 있잖아요. 저희가 카카오톡을 쓰고 오픈 채팅을 쓰고 거기서 선물하기를 하고 뭐 가지가지 하는데 그걸 예측한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앞으로 뭐 할지를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게 주가의 오르내림과 상관없이 밸류에이션 하기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대략 보면 이렇게 판단을 해요. 2020년 2월 말에 이제 코로나가 발병하면서 주가가 많이 잠깐 떨어졌다가 그 이후로 한 1, 2년간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그때 올라간 거를 펀더멘탈인지 본질 가치인지 거품인지 알 수 없으니까 그걸 그냥 없애버리자. 그래서 2020년 2월부터 2021년까지 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주가가 2020년 2월보다 낮으면 저는 투자해볼 만한 게 거품이고 아니고는 사실 주식시장 참여자의 얘기인 거고 거기에 오너들이나 임직원들이 내가 주가가 올랐으니까 나 열심히 일해야지 또는 주가 올랐으니까 배 따시니까 열심히 일 안 해야지 그런 거 없어요. 분명히 열심히 일했을 거고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정말 똑똑하신 분들이 거기에 높은 연봉을 보고 많이 입사를 했으니까 그 1년 반 동안 정말 많은 연구 개발과 회사의 발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반드시 2020년 2월보다는 지금 주가가 올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보다 낮게 있다면 한번 투자해 볼 만하다. 연구해 볼 만하다. 인 거고 네. 그것보다 여전히 높게 형성돼 있다면 이거는 여전히 불확실한 영역이 조금은 남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저 되게 그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그 부동산 전문가분을 인터뷰를 며칠 전에 했었는데 그분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지금 집값에서 30%가 빠졌는데 보통 이제 부동산 전문가분들은 한 30-40% 빠지면 바닥이라고 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020년 2월부터의 가격은 빼야 된대요. 네네네. 그때부터 30%래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50%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네. 45%, 50%. 네. 그래서 또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구나. 네.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되게 구체적으로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진짜 거품인가 아닌가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판단하기가.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며칠 전에 인터뷰 하셨다는 그 부동산 전문가분도 그렇고 분명히 틀릴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있겠죠, 조금. 하지만 그렇게 좀 안전하고 보수적으로 투자하려는 사람의 목표는 뭐냐면 잃지 않는 거거든요. 카카오 네이버가 여기서부터 2020년 2월까지 떨어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를 수도 있고요. 강남 아파트도 아직 30%밖에 안 떨어졌지만 다시 오를 수도 있죠. 하지만 떨어질 확률이 일부 있으면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네이버 카카오가 2020년 2월보다 떨어져 있고 뭐 강남 아파트가 뭐 고점 대비 50% 2020년 대비 30% 떨어져 있다면 덜 잃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하지 않는 것
안 왔을 때 잃을 가능성이 낮으면 사실 해서 버는 것보다는 그런 환경이 주어졌을 때 안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장기 수익률에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그 네이버 카카오를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카카오는 좀 이미지가 안 좋아져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좀 배제를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네이버를 요즘에 많이 얘기하시는데 네. 그 네이버가 좀 많이 빠진 거는 알겠다. 네. 그리고 투자를 하고 싶다 하는데 거기서 또 한 가지 강력한 반론은 구글하고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미국 주식을 많이 하니까. 네네네. 근데 구글은 PER이 22하고 네. 네이버는 20 이상이라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게 굉장히 절대화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차라리 네이버에 투자하느니 많이 떨어졌어도 구글로 가겠다. 네. 그래서 이거 하나로 이렇게까지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지표가 되는 건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아, 그래요? 네이버가 우리나라 기업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받는 것이다 생각하고, 근데 구글 외에도 네이버와 같은 일을 하는 회사가 전 세계에 여러 개 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소프트뱅크나 야후 뭐 이제는 합병하고 했지만 그런 회사가 있고, 러시아에는 얀덱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 중국에는 이제 알리바바라든지 바이두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아직 뭐 서학개미가 많아졌지만 조금 우물안 개구리 스타일로 본인 나라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하는 편에 속하고요. 그런 아까 말씀드린 얀덱스나 알리바바, 바이두 뭐 이런 회사들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플레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좀 평준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구글이 잘할 거냐 네이버가 잘할 거냐라고 하면 구글이 잘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또 구글이 좋은 거냐 그런 건 아닌 게, 만약에 비슷한 밸류에이션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 또는 네이버가 싸게 거래되고 있다, 근데 내가 한국 사람이라면 사실 네이버가 어떤 일을 하는지 훨씬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네. 아주 뭐 블로그를 이런 식으로 요새는 프로모션 하더라, 또는 뭐 네이버 카페가 옛날에 잘 안 됐었는데 뭐 잘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으니까 내가 조금 더 잘 알 수 있는 것에 투자하는 것은 옳지만 구글이랑 이제 비슷해졌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전 해볼 만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그게 차이가 오 정도 많을 땐 안 차이? 되고. 네. 5 정도 차이. 그 뭐 PER 5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익으로 봤을 때 20배냐 25배냐라고 하는 거는 아주 이익의 작은 수익만 가지고도 충분히 변할 수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 정도는 내가 한국 사람이라면 네이버에 베팅하는 게 더 안전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아, 네. 그리고 궁금한 게 또 그런 거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1등 주식에 투자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구글하고 네이버를 딱 두고 봤을 때는 비슷한 사업을 하는 것 같으니까 1등이니까 구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어느 순간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글이 최근에 좀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네. 조금 이미 걔네들은 시장을 크게 먹은 거죠. 네, 네. 그래서 더 이상 뭔가 확장을 하려면 정말 신산업으로 그렇죠.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이버는 한편으로는 이번에 그 중고마켓 같은 것도 산 거 같은 거 보면은 네. 진출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뭐 실패를 떠나서 만약 성공을 한다고 하면 네. 그래도 굉장히 큰 시장의 한 파일을 갖고 올 수 있어서 그렇죠. 늘어날 여지가 오히려 구글이 신사업을 개척하는 것보다 네. 이거를 해서 성공으로 이끄는 게 확률이 더 높을 것 같고, 네. 그렇게 되면 그 기업이 작았으니까요. 기업 가치를 더 받을 수 있어서 주가적으로는 1등을 꼭 하지 않아도 네. 많이 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정확히 제 생각이고요. 아, 그러세요? 네. 주식으로 많은 돈을 벌고 싶다면 1등 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2, 3등 기업을 잘 솎아내서 투자하는 게 돈은 더 많이 벌어요. 그래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아마존이 얼마나 올랐는데 테슬라가 얼마나 올랐는데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해주실 건데, 그런 거는 확률이 더 적어요. 테슬라나 아마존 같은 회사는 전 세계에서 1등 회사이고 그 1등 회사가 되기까지 나머지 쓰러져 간 회사들이 정말 많고, 내가 과연 전기차 회사에 투자할 때 테슬라에 투자할 수 있었을까, 또는 이커머스에 투자할 때 아마존에 투자할 수 있었을까, 이 생각을 해보면 기업의 상장 기업 개수 대비 그렇게 되는 확률이 너무너무 적거든요. 워런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이 처음에 내연기관 자동차 제너럴 모터스하고 포드가 나왔을 때 이 자동차 회사에 투자를 안 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니네들이 볼 때 지금 제너럴 모터스하고 포드를 투자했으면 100배 1000배 낫다고 생각하겠지만 내가 처음 내연기관 자동차가 상업화됐을 때 일반 소비자한테 팔기
시작했을 때 미국 시장에 상장된 자동차 회사가 몇 개였는 줄 아냐. 제가 그 개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수백 개였어요.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버크셔 해서웨이 레터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A로 시작하는 상장 자동차 회사만 일단 읊어보겠다 하고서 이만큼 한쪽을 읊어요. 네. 그 얘기는 A부터 Z까지 26배가 더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당시에 1등이었던 자동차 회사는 제너럴 모터스하고 포드가 또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내가 안 한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와서 뭐 테슬라니 아마존이니 포드니 제너럴 모터스 하는 거는 이제 생존 편향에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2, 3등을 찾아라라고 하는 거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네, 거죠.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1등 기업을 투자하는 건 내가 직접 투자를 해야 되겠는데 공부에 투입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고 하면 구글을 투자하는 게 제일 안전한 선택이에요. 근데 2, 3등을 하려고 하면 2, 3등이 1등을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얼마일까? 또는 2, 3등이 커질 수 있는 파이는 어느 정도일까? 그동안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해야 돼서 저는 그 작업이 재밌지만 그게 이제 시간이 부족하거나 재미없으신 분들은 1등 기업이 훨씬 더 안전한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제 개인적인 궁금증이 많았는데 다 해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앞으로의 그 투자 아이디어에서 코로나 이후의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짚어주셨잖아요. 네. 앞으로 이제 뭐 많이 쓸 것, 유지될 것 등등 하시면서 리오프닝주도 얘기해 주시고 뭐 배달 음식이나 이런 것들 예시로 좀 들어주셨는데 네. 이런 게 혹시 그 투자를 할 때 매크로 이슈를 네. 고려를 하시는 건가요? 발견할 때 고려는 잘 안 하고요. 근데 발견하고 나서 쭉 고려를 하는 작업 중에는 반드시 들어가죠. 네, 제가 그럼요. 어떤 기업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그 회사가 만약에 원자재를 많이 쓰는 기업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원자재를 옛날에는 톤당 뭐 $100에 쓰던 회사인데 그게 최근 시국에 $200, $300가 됐다라고 하면 수익성이 너무 안 좋아졌겠죠? 그러면 고려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고려를 하냐 예를 들어서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린다면 $200, $300가 됐는데 이게 계속 오를 거냐 또는 앞으로 떨어질 거냐에 대해서 당연히 전망과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더 오를 것 같으면 이제 투자 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200, $300 돼서 지금은 어렵지만 다시 $100, $50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현재는 이 기업을 싫어하겠지만 미래를 봤을 때는 아주 좋아질 가능성이 오히려 있는 거잖아요. 그럼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게 $200, $300가 유지되는 동안 큰 적자를 많이 봐가지고 뭐 부도날 위험이 있다든지 아니면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유상증자로 조달을 해서 내가 투자한 것보다 주식수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른바 희석 이슈가 발생하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기업도 거시경제에 저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분석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들어갈 때는 기업부터 보시는 거예요? 네, 보통은 그래요. 기업의 재무제표 이런 식으로. 재무제표를 보기 전 단계에서 이제 그 기업이 뭘 만들고 어떻게 팔고 하는 걸 이제 비즈니스 모델 밸류체인이라는 말로 설명하는데 그걸 보고 나서 그 회사가 돈을 얼마나 버는지 이제 재무제표를 보고 재무제표의 현재만 가지고 투자하면 안 되거든요. 결국엔 미래에 어떻게 될지를 보는 게 주식 투자예요. 그러면 현재를 보는 건 너무 쉽죠. 근데 미래의 원자재 값은 어떻게 될 거며 이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올라갈지 그때 내려갈지 들어오는 거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대표님께서 지난 방송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일상에서 네. 보라는 게 일상에서 눈에 자꾸 띄는 게 있으면 네. 그렇게 해서 기업을 발견해서 네. 그 기업이 어떻게 돈을 벌지 뭘 팔지 이런 걸 본 다음에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재무제표로 들어가고 네. 더 큰 이제 매크로 이슈 같은 걸 보시고 네, 맞습니다. 그렇게 가시는 거군요. 그 한 가지 제가 아까 이제 너무 두루뭉술하게 얘기한 것 같아서 이 이사님하고 시청자분들한테 죄송한 마음이 계속 마음속에 있었는데 다시 그 거리가 나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뭐 앞으로 편집해 주셔도 네. 좋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까지 다 구체적이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최근에 이제 생각하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코로나 이후에 이게 촉발된 변화였으면 좋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요새 주로 이용하는 뭐 제품과 서비스 중에 밀키트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이게 집밥인데 네. 내가 재료를 하나하나 구매하고 유튜브에서 레시피를 보고 요리하는 것이 아니라 재료를 다 잘라주고 세척해서 보내주면서 레시피도 같이 와요. 그러니까 요리를 하는 기쁨과 좀 건강한 것 같은 맛을 주면서도
실제로는 편안하게 음. 해주는 이 요리와 설거지의 불편함 좀 줄여주는 게 밀키트라는 산업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원래도 있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봉쇄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선진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들은 집에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배달을 맨날 시켜 먹을 수는 없고 근데 마트를 못 가게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시켜 먹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마트 가서 사 먹는 거랑 사실 똑같은 거예요. 그 레시피를 꼭 지키지 않으면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재료를 소분해서 갖다 주니까 너무 편하죠? 설거지도 잘 되죠? 그리고 실제로 저는 2인 가구인데 마트에 가서 구매하면 양파 막 8개씩 줘요. 그럼 개당 싸긴 한데 결국 6개는 썩어서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김치찌개 하나를 팩으로 주는데 뭐 10,000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실제로 해먹는 것보다 싼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있었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걸 덜 먹을 거냐 더 먹을 거냐. 물론 집에 갇혀있던 때보다는 덜 먹겠지만 제가 아까 그랬죠. 주식할 때 2020년 2월부터 2021년까지 빼버리라고. 그럼 2019년보다 2022년은 밀키트를 많이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제가 이제 아이디어로 떠올리고 해외에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기업들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고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를 조금 더 짚어드리면 이 매크로 지표가 이 회사가 식자재를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심각해요. 또 하나는 이걸 갖다가 포장해서 배송해야 되는데 지금 공급망 난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가가 매우 올라가 있어요. 그럼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냐? 아니면 요거는 일시적이고 밀키트를 먹는 트렌드는 장기적일 거냐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는 중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얼마나 성장할지를 보려면 예를 들면 미국인들이 일주일에 14끼를 먹는다고 치고 14끼 중에 13끼를 외식하고 있다면 그럼 한 끼만 집밥인 거잖아요. 그럼 시장을 더 크게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아까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글이 더 커지겠냐 네이버가 더 커지겠냐 하는 거 보면은 사실은 집밥을 만큼 먹고 있어야 밀키트가 따라잡을 그 시장의 파이가 큰 거잖아요. 그런 것도 그래서 미국인들 유럽인들이 얼마나 집밥을 먹고 있으며 과거 대비 얼마나 집밥을 많이 먹는지 적게 먹는지도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집밥이 10,000원인데 밀키트가 20,000원이면 안 먹겠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좀 싸야 되는 그런 이슈들도 있는 거고요. 또는 그런 걸 누구나 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하면 저는 지금 가장 걱정되는 이슈가 우리나라에도 밀키트 회사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마트가 지금 되게 강력하게 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마트에서 어차피 구매할 게 분명히 매주 있는데 거기 걸 구매하게 되면 나머지 밀키트 회사들은 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이 브랜드 밀키트 회사가 이런 유통 전문 업체 또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뭐 네이버라든지 쿠팡, 구글, 아마존에 비해서 잘할 수 있는 경쟁 우위 요소는 뭘까? 10년 후에 밀키트를 모두가 먹게 되었는데 그게 내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아니면 그것만큼 슬픈 일이 없잖아요. 잘 맞췄는데 투자는 실패한 거니까. 그러네요.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작업을 제가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에 36시간씩 그런 거를 고민하고 엑셀에 집어넣어보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조금 더 처음 얘기했어요 이거. 감사합니다. 그 대표님 요즘에 그 매크로 이슈 하면은 막 네. 탈세계화, 네네 그렇죠. 블록화 막 이런 엄청난 큰 얘기들 하잖아요. 네. 뭐 30년, 40년 만에 뭐 세계 지각 구도가 바뀐다, 네. 패권이 바뀐다 이런 이슈들도 반영을 하시나요? 그게 연관이 있다면 반영을 하고요. 거기에 이제 역행하는 회사는 투자하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그거를 전망해서 투자하지도 않아요. 예를 들면 지금보다 탈세계와 블록화가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러면 이런 회사가 잘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탈세계가 많이 되면 워런 버핏이 투자했던 이 노던 벌링턴 산타페처럼 그 역내 물류를 하는 항구라든지 철도가 잘 돼요. 근데 그거는 예측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워런 버핏과 같은 식견이 있어야 미래에 이렇게 될 거니까 나는 철도 회사에 투자해가 되는 건데 저는 뭐 이런 거시경제에 대해서 식견이 전혀 없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는 탈세계화가 지금 되는 것 같은데 다시 금방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모르는 거에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베팅하는 건 좀 위험하고요. 그렇지 않은 회사를 투자를 하는데 또는 검토를 하는데 그게 무조건 안 될 것 같다. 이게 악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고 하는 회사는 배제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밀키트 회사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밀키트 회사가 탈세계화로 인해서 유럽 회사가 미국에 판다든지 미국 회사가 한국에 판다든지 이런 게 어려워진다면 그런데 제가 검토하는 회사가 만약에 수출을 앞으로 늘려야 된다면
어렵겠죠.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럼 투자를 안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검토해봤는데 얘는 유럽에서 만들어서 유럽에서 팔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탈세계화 되더라도 크게 문제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럼 오케이. 거시경제 이슈가 A, B, C, D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에 악영향을 안 받는구나 하는 것만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탈세계화 이렇게 돼가지고 많이들 좀 그 유튜브 이렇게 보면 느껴지는 거는 탈세계화 딱 이러니까 한국은 힘들다. 그냥 미중 패권 전쟁에서 네. 지정학적으로 힘들다. 그래서 다 미국으로 가야 된다. 네, 네. 투자도 다 미국에 해야 된다. 네. 근데 너무 큰 거 같은 거예요. 네. 논리가. 네, 네. 근데 이제 대표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또 세부 단위로 와서 근데 이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얘기하려고 하면 그 전망 접근법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의 많은 부분이 수출에서 이루어지고 그게 대부분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을 거쳐서 선진국으로 가는 중간재를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탈세계화가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어렵죠.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몇 가지 있고 저는 큰 돈을 운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안 받는 산업에만 투자를 해도 포트폴리오를 꾸릴 수 있는데 누군가가 10조를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라고 하면 한국에서만 해야 된다고 가정했을 때 삼성전자를 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삼성전자가 만약에 탈세계화 또는 이렇게 반도체 전쟁에서 이길지 질지를 고민해야 되면 난 모르겠어. 근데 나는 삼성전자를 안 담아도 1,000억밖에 안 하니까 다른 주식들로 포트폴리오를 채울 수 있으니까 고민 안 할래. 지금은 어려운 거니까 그렇게 좀 빠져나가는 편이죠. 참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자신의 그 투자 규모나 이런 거를 좀 따져봐서 네. 그거에 맞는 좀 공부도 하기도 참 바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이 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뭐 여러 가지 나온 이슈 중에서 탈세계화라든지 또는 인플레이션, 거시경제 금리의 변화 뭐 이런 거를 연구하기보다는 거기에 영향을 안 받는 기업을 찾아서 재무제표 분석을 하고 미래에 대해서 구상해 보는 그런 일을 해도 바쁠 거거든요. 그 투자에 투입하는 시간이 적으실 거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생각을 안 하고 그보다 훨씬 어려운 것만 공부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거는 예측 가능성도 떨어지는 분야이고 사실은 본인의 이런 자산 규모에 비해서는 필요 없는 의사결정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게 저는 오늘 영상 보시는 분이 좀 와닿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대표님 이거 마지막으로 좀 질문 하나만 좀 네. 드리겠습니다. 2010년 때 네. 박스권 장세가 펼쳐졌다고 많이 그렇죠. 얘기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도 물론 미래는 알 수 없지만 박스권 장세가 뭐 네. 최소 5년, 길게는 뭐 7년까지도 펼쳐질 것이다. 네. 그래서 2천에서 3천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것이다. 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돌더라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우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거는 전혀 모르죠. 그건 전혀 모릅니다. 앞으로 박스권이 될지 하락장이 될지 대상승장이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요새 밈으로 한다면 그 침착맨의 오히려 좋아 느낌이에요. 그래요? 저한테는. 그래요? 저희 회사가 코스피 박스권 장세에 계속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이제 모델 포트폴리오를 꾸린 게 2009년 하반기부터고요. 회사를 창립한 게 2012년, 13년인데 대세상승장이 오기까지 대부분의 구간을 거기에 저희는 시간을 쏟았어요. 근데 수익률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세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하락장에는 장사가 없어요. 다 힘들어요, 일반적으로. 저도 힘들고, 정말 현인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듭니다. 상승장에는 다 좋을 것 같죠. 다 좋지 않고, 저 같은 사람은 힘들어요. 왜냐면 오르긴 오르는데, 제일 힘든 게, 너네는 왜 이것밖에 못 오르냐? 그게 제일 힘들어요. 상승장에는 제일 편한 게 그냥 주도주 가지고 1, 2년 가지고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카카오 네이버 그냥 갖고 있었으면 무지성으로 투자해도 몇 배씩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언론에 노출되면 나도 그 정도는 한다. 이런 얘기가 제일 힘들고 그게 고객분들이 불만인 거죠. 내가 너네들한테 수수료를 냈는데 내가 이거만 하려고 카카오만 갖고 있었어도 따블을 놨겠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상승장에 뭐 아주 나쁘진 않지만 기분이 그렇게 썩 좋은 구간도 아니고요. 이 횡보장에는 어떤 모습이 펼쳐지냐 하면 제대로 된 주도주가 없잖아요. 그러면 돈이 어디에 가냐면 조금이라도 괜찮은 주식을 찾으려고 이렇게 탐색을 많이 하는 구간이 횡보장이에요. 그렇구나. 그러다가 주도주가 생겨야 대세상승장이 가는데 저희는 어차피 대세상승장 그러니까 주도주를 발견을 잘 못하는 타입이고 그냥 이거 좀 괜찮은데 해서 한 1, 2년 내에 50% 2배 먹고 팔고 이런 거를 잘하는 타입이고 그런 곳이
실적과 시세가 빨리 나는 게 횡보장입니다. 자산들이 눈을 부리나게 켜고 찾아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그럴 때 저희가 목표로 하는 기대 수익률을 충족하면서 시장이라든지 여타 다른 경쟁 하우스들에 비해서 조금 초과 성과를 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요. 이 방법은 저희만 가능한 게 아니라 저희는 개인 투자자라고 생각하고 투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이 가능한. 그래서 횡보장을 무서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돈을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 박스권 안에서도 막 한 30% 50% 이렇게 수익률 날 수 있어요. 저희의 수익률은 대부분 그런 구간에 났고요. 와. 그때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세장에도 10배짜리가 나오고 2배짜리는 아주 많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횡보장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훨씬 많이 나와요. 그렇구나. 그리고 그 10배, 2배가 되는 속도가 야. 더 빠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괜찮습니다. 이게 무조건 상승, 대세 상승, 무조건 우상이야. 그게 많은 분들은 그게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박스권을 또 이제 코로나 이후에 들어오셨으니까 경험해보지 못하셨고. 네. 근데 뭔가 박스권이라고 하면 뭔가 갇혀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이런데 오히려 그게 더 기회일 수도 있고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 그렇죠. 지수는 이렇게 갇혀 있는데 어. 얘가 올랐다가 어. 얘도 올랐다가 어. 얘도 올랐다가 이렇게 하니까 계속해서 개별 기업을 발굴하고 추적 관찰하는 사람한테는 수익의 기회가 훨씬 더 많은 게 횡보장이에요. 여러모로 이렇게 편견들 네. 그리고 그 용어가 주는 그런 것들을 깨게 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대표님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혹시 시청자분들께 끝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조금 요약을 해서 만약에 횡보장이 온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2020년, 21년에 주식을 시작했는데 이제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좋아. 지금 시점에 공부를 하게 되면 나는 아웃스탠딩한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방송이나 미디어를 보실 때 김현준이 누군가가 뭘 얘기하는지를 보지 말고 얘네들이 이 얘기를 하는 그 해석이 뭘까 그 줄기가 어디에 있을까를 한 다음에 방송 끝나고 주무시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기업은 이런 거였는데 과연 김현준의 방식이라면 어떨까 이런 것들을 좀 곱씹어보는 시간을 하루에 30분이라도 가진다면 아마 조금 더 성장한 투자자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더 퍼블릭 자산운용의 김현준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